30년을 바친 내 집에서 나는 공짜 식모였습니다. 허리가 부서진 날, 아들은 며느리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놈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기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1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74세 박순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정확히는 찌를 듯이 쑤셔오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무릎의 시큰거림 때문에 강제로 잠에서 쫓겨난 것이다. 순이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숨을 참았다. 아이고, 턱 밑까지 차오른 신음소리를 삼키며 그녀는 낡은 복대를 허리에 칭칭 감았다. 거실로 나오자 서울 변두리 아파트의 서늘한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32평. 이 아파트는 순이의 뼈와 살을 갈아 만든 그녀의 성이었다. 30년 전 공사 현장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어린 아들 민석이와 쥐꼬리만한 보상금뿐이었다. 순이는 그날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꾸준 일을 다했다.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작해 새벽에는 건물 계단을 닦고 낮에는 고깃집 불판을 긁었으며 밤에는 인형 누나를 붙였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는 30년 동안 빠질 날이 없었고 지문이 닳아 없어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혀를 찰 정도였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등기부등본 1페이지에 당당하게 소유자 박순이라고 적혀 있는 진짜 내 집. 하지만 지금 순이는 이 집에서 가장 숨죽여 지내는 투명인간이자 밥을 축내는 늙은 식모에 불과했다. 주방 불을 켜자마자 어제 저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 친구들을 불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은 마라탕 용기, 여기저기 흩어진 맥주캔, 그리고 싱크대를 가득 메운 기름진 그릇들. 순이는 뒤틀린 손가락으로 고무장갑을 끼며 찬물을 틀었다. 찌릿한 통증이 팔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날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먹이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쌀을 박박 씻어 안치고 밤새 핏물을 빼둔 소고기로 묵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탁, 탁, 탁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질 때쯤 등 뒤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어머니, 아침부터 도마 소리 좀 살살 내시면 안 돼요? 애들 깨잖아요. 잠옷 차림으로 물을 마시러 나온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순이가 차리고 있는 반찬들을 곁눈질로 훑쳤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 다니느라 기력 딸리니까 아침상에 고기 반찬이랑 생선구이 무조건 올려달라고요. 저희 부부 맞벌이 하느라 밖에서 얼마나 치이는 줄 아시죠? 집에서 노시는 어머니가 애들 영양은 좀 챙겨주셔야죠. 집에서 노시는 어머니. 그 단어가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순이는 반박하지 못하고 굽은 등을 더 숙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조기 구워 놓을게. 조금만 기다려. 아침 7시 30분. 완벽하게 차려진 7첩 반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묵국,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까지. 하지만 밥상머리에는 감사 대신 날 선평가만이 난무했다. 아, 자, 어머니, 민석 씨 콜레스테롤 약 먹는 거 깜빡하셨어요? 국물을 왜 이렇게 바닷물처럼 끓이세요? 아, 진짜 아침부터 입맛 뚝 떨어지네. 지영은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았다.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창만 들여다보던 아들 민석은 지영의 눈치를 보며 거들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간 좀 심심하게 하라니까. 아, 그리고 나 이번 달에 차 할부금이랑 골프채 값 나가는 것 때문에 카드값이 펑크 났는데. 엄마 농협 통장에 비상금 묶어둔 거 있지? 그거 500만 일단 이체해줘. 순이는 씹고 있던 밥알이 톱밥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민서가, 그거 다음 달에 내 허리 디스크 철심 박는 수술할 때 쓰려고 3년 동안 모은 돈인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머, 어머니. 진짜 서운하네.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수술해요? 실비보험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매달 3만 원씩 보험료 꼬박꼬박 내드리는 건 잊으셨어요? 가족끼리 돈 몇백에 너무 야박하시다. 진짜.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내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은 이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지영은 그 와중에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식탁을 이리저리 찍기 시작했다. 애들아, 웃어봐. 찰칵. 인치님들, 오늘도 우리 천사 어머님이 새벽부터 차려주신 사랑 가득한 아침상. 전생에 나라를 구한 며느리 여기 있어요. 호호.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워킹 마미 아침,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집. 액정 너머로 쏟아지는 가식적인 하트와 부러움 섞인 댓글들. 순이는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철저하게 짓밟힌 한 마리의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집. 순이는 거실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며느리의 드라이클리닝 옷감들과 빨래, 바구니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30년 헌신의 마침표였다. 결국 우려했던 사달이 나고 말았다. 겨울 이불과 젖은 수건들이 잔뜩 담겨 물을 머금은 세탁 바구니의 무게는 74세. 노인의 허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초과한 상태였다. 베란다 창틀을 넘으려 발을 내딛는 순간 순이의 허리 깊은 곳에서 빠각 마이너스 하는 기분 나쁜 뼈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순이는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고목나무 쓰러지듯 엎어졌다. 하반신의 감각이 사라지고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를 강타했다.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감자칩을 씹고 있던 지영이 그 요란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아, 깜짝이야. 어머니, 갑자기 거기서 왜 엎어지시고 난리예요? 며칠 전에 비싼 돈 주고 마룻바닥 코팅 새로 한 거 아시잖아요. 바구니 엎어져서 바닥 다 긁히면 어쩌시려고 진짜. 아, 짜증나게. 지영은 넘어진 시어머니에게 달려오기는커녕 손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며 인상을 구겼다. 순이는 이마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을 박박 긁었다. 119 좀 지영아. 개미만 한 목소리로 겨우 짜낸 구조 요청의 지영은 마지못해 핸드폰을 들며 투덜거렸다. 아, 나 오늘 친구들 모임 있는데 진짜 민폐야. 구급차에 실려온 순이의 진단명은 급성 척추 협착증 및 파열성 디스크. 튀어나온 뼈 조각이 신경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으로 올 수 있는 초응급 상황이었다. 보호자분, 당장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하셔야 수술방 들어갑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보호자석은 텅 비어 있었다. 순이가 구급차에 타자마자 지영은 어머니, 저 픽업 시간 늦어서
병원은 민석 씨한테 연락하세요라며 횡하니 사라진 뒤였다. 순이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석에게 10여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미건조한 자동 응답 문자뿐이었다.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 바랍니다. 결국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본인의 수술 동의서에 빗뚤뱉뚤한 글씨로 직접 서명했다. 차가운 수술실 베드에 누워 마취약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그 서늘한 순간 순이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부디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내 아들 민석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울고 있기를. 그러나 몇 시간 뒤 지독한 마취의 늪에서 빠져나와 흐릿한 시야가 맑아졌을 때 순이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철제 링거대와 텅 빈 플라스틱 의자뿐이었다. 병실 안의 다른 침대에서는 동년배의 환자들이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걱정과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제발 티 좀 내.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옆 침대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순이의 고막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때 협탁 위에 놓여있던 순이의 낡은 폴더폰이 징징거렸다. 발신자 내 전부 민석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석아, 너 언제 오니? 엄마 마취 깼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물기도 없는 조급함과 짜증이 섞인 톤이었다. 아, 엄마, 수술 무사히 끝났다며? 병원에서 문자 왔어. 아, 근데 나 지금 급하게 공항 가고 있거든. 지영이가 요즘 애들 교육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숨막혀 하길래 내가 큰맘 먹고 제주도 호캉스 일주일 끊었어. 어차피 엄마 병실엔 하루 15만 원짜리 간병인 아주머니 붙여놨으니까 그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편하게 쉬어. 뭐? 수술한 어미를 병원에 팽개쳐두고 가족여행을 가? 아, 엄마, 또 기분 좋게 놀러 가는데 초치지 말고. 지영이가 이 여행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 맞다. 지영이가 그러는데 냉장고 아래 칸에 한우 양지 사둔 거 있으니까 엄마 퇴원하고 집에 오면 애들 밥 반찬하게 장조림 좀 팍팍 졸여놓으래. 나 비행기 탑승 수속해야 돼서 끊는다. 뚜마이너스.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병실을 짓눌렀다. 순이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무언가 마실 것을 찾으려 옆 탁자에 놓인 유리 물컵을 쥐려던 그녀의 손에서 힘이 툭 빠졌다. 쨍그랑 마이너스. 유리컵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 요란한 파열음에도 순이에게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가족은 없었다. 순이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자신이 민석이를 위해 쏟아부었던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의 파편들이었다. 아, 나는 내 새끼에게 어미가 아니었구나. 그저 밥을 차려주고 청소해주다 고장이 나면 며칠 돈 주고 수리해서 다시 쓰는 가전제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가슴 밑바닥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서러움은 이내 차갑게 식어붙어 서늘하고 예리한 이성의 칼날로 재련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 완벽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순이의 퀭했던 눈동자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안광이 맺혔다. 더 이상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비상호출벨을 눌렀다. 달려온 간호사에게 순이는 쇳소리가 섞인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다. 학생, 미안하지만 이면지 한 장이랑 펜 좀 갖다 주겠어?
종이를 받아든 순이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언가를 거칠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유언장도 원망의 편지도 아니었다. 바로 강남에서 가장 입김이 세고 돈줄을 꽉 쥐고 있는 부동산 큰손 최 마담의 개인 연락처와 자신의 명의로 된 32평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였다. 내 피와 땀을 빨아먹고 크는 거머리들, 너희가 그토록 외치던 독립, 내 친히 길바닥에서 이루게 해주마. 핏빛 낭자한 30일의 무자비한 반격은 그렇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그 거대한 막을 올렸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이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웠다. 74세의 육신에 가해진 수술의 흔적은 복대를 꽉 조여 매도 숨길 수 없는 통증으로 울컥거렸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지만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떨렸다. 삑삑삑삑.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지만 순이를 맞이한 것은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였다. 며느리 지영이 먹다 남긴 배달 떡볶이 용기가 식탁 위에서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아들 민석이 벗어던진 양말과 손주들의 장난감이 지뢰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순이는 절뚝거리며 식탁으로 향했다. 그 위에는 역시나 노란색 포스트잇이 나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 호텔 체크인했어요. 사진 대박이죠? 아, 참. 냉장고에 우유 유통기한 다 됐을 텐데 확인하고 버려주세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애들 좋아하는 유기농 사과 좀 사다 놓으시고요. 아시죠? 상처 없는 걸로. 사랑해요. 순이는 그 사랑해요라는 네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랑. 그 흔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이토록 구역질 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포스트잇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았다. 그래, 정리해주마. 아주 깨끗하게. 순이는 평소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아들 민석의 서재문을 열었다. 평소 아들은 엄마는 기계도 잘 모르고 서류 봐봤자 모르니까 청소할 때 절대 건드리지 말라며 신경질을 내곤 했다. 그게 효심인 줄 알았다. 늙은 어머니 공부 안 시키려는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을 연 서재 책상 위에는 배신의 증거들이 유령처럼 흩어져 있었다. 급하게 제주도 여행 가방을 싸느라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 더미들. 순이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서류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 및 부동산 증여 사전 협의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에는 순이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박혀 있었다. 내용은 참혹했다. 민석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순이를 심신미약 및 인지능력 저하로 몰아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계획을 마친 상태였다. 즉, 순이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이 집의 명의를 강제로 빼앗고 그녀를 교회의 저렴한 요양원으로 보낸 뒤 이 아파트를 팔아 강남의 신축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겠다는 상세한 타임라인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 뒤에는 며느리 지영과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여보, 이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실행해요. 할머니 허리 수술하고 나면 거동 불편하다고 핑계 대기 딱 좋잖아. 요양원 상담도 이미 끝냈어. 거기 면회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된대.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순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이 아파트를 샀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내 아들 민석이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장에서 시든 배추를 주워 국을 끓여 먹으며 버틴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가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하고 있었다. 민서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순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0년의 헌신이 단 몇 장의 종이 뭉치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 억울함이 골수까지 파고들어 뼈가 시렸다. 하지만 통곡은 이내 멈췄다. 순이의 퀭한 눈에 서늘한 이성이 돌아왔다. 슬퍼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순이는 거실 전화기 앞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다이얼을 누르는 동작은 단호했다. 여보세요. 강남 탑 부동산 최 사장이지? 나야, 순이 언니. 최 사장은 과거 순이가 10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친자식처럼 돌봤던 집의 딸이었다. 지금은 강남 부동산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된 그녀였다. 언니, 아이고, 수술은 잘 됐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최 사장, 긴 말 안 할게. 내 집 32평 내놓으려고 해. 시세가 30억이지? 28억에 던질게. 딱 하나 조건이 있어. 3일 안에 현금 잔금 싹 다 치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최 사장은 눈치가 빨랐다. 언니, 민석이 그놈이 또 속 썩여? 알았어. 언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내가 내일 오전 10시에 현금 다발 들고 올 회장님 한 분 모시고 갈게. 언니는 인감 도장만 딱 챙겨둬. 전화를 끄는 순이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위로 지는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박순이의 인생 일막이 불타 없어지고 처절한 복수의 이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아파트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사장이 모시고 온 노신사는 낡은 중절모를 벗으며 순이의 집을 훑어보았다. 그는 단순히 방의 개수나 도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베란다 창틀에 먼지 한 톨 없는 상태, 주방 찬장에 정갈하게 정돈된 그릇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순이의 30년 세월을 읽어내고 있었다. 집이 참으로 고결합니다. 노신사의 첫마디였다. 그는 순이의 마디 굵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28억 당장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최 사장, 계약서 꺼내게. 식탁 위에 매매 계약서가 펼쳐졌다. 순이는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사던 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맹세하며 팠던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도장을 쥐자 그동안의 서름이 울컥 차올랐지만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탁-. 도장이 계약서 위에 찍히는 소리는 짧고 명쾌했다. 하지만 순이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굉음처럼 들렸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의 무관심한 뒷모습, 식모처럼 부려지던 그 지옥 같은 일상이 이 도장 한 방에 잘려나갔다. 10분 뒤 순이의 낡은 폴더폰이 거칠게 진동했다. 신한은행 박순이 님 계좌로 2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이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28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하나, 둘, 셋, 8개.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식당 불판을 닦으며 만져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순이가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자 앞으로
누릴 자유의 가격표였다. 순이는 최 사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최 사장, 고생 많았어. 이 돈 중에 10억은 내가 아까 말한 그 보육원에 기부해줘. 무명의 독지가라고 하고 내 자식 농사는 쫄딱 망했어도 세상 천지에 내 아들 같은 놈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남은 아이들은 배 곪지 말아야지. 내 인생 마지막 속죄다. 계약자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집. 순이는 허리 통증을 잊은 채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대형 이삿짐 박스 20개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갈색 종이 박스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자 순이는 며느리 지영의 옷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자극적인 향수 냄새와 함께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백들이 순이를 비웃듯 서 있었다. 지영은 늘 어머니, 이건 물 한 방울만 묻어도 가치가 반토막 나요. 제 허락 없이는 손대지 마세요라며 순이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경계하곤 했다. 순이는 비웃음을 날리며 맨 위에 있는 수천만 원짜리 버킨백을 낚아챘다. 그리고 거친 종이 박스 속으로 사정없이 처박았다. 부드득 가죽이 꺾이는 소리가 났지만 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독립하고 싶다며? 그래, 오늘부터 내 가방들도 독립이다. 길바닥에서 순이의 손놀림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침없었다. 지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실크 코트들은 둘둘 말려 박스 밑바닥에 깔렸고 아들의 고가 골프채 세트는 테이프로 칭칭 감겨 구석으로 몰렸다. 수입 화장품들은 박스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순이는 굵은 갈색 테이프를 끊어내며 박스들을 하나씩 봉인했다. 그녀는 굵은 검은색 매직을 들고 박스 겉면에 휘갈겨 썼다. 주인 없는 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치우면 폐기물 업체에서 전량 수거함. 절대 열지 마시오. 박스들은 복도 끝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소리에 나와서 구경했지만 순이는 당당하게 그들을 쳐다봤다. 이사 갑니다. 저건 버릴 짐이고요. 며느리의 자존심이자 아들의 허영심이 박스 속에 갇혀 복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안방을 정리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평생 아껴 입던 모시 수의 한 벌, 그리고 남은 약봉지들. 순이는 며느리가 어머니한텐 너무 과해요라며 뺏어갔던 명품 선글라스를 화장대에서 찾았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굽실거리는 식모 할머니가 아니었다. 30억의 자산가이자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승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자신의 생일로 바꿨다. 이제 아들이 알던 비밀번호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 순이는 핸드폰을 켜서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VVIP 실버타운의 입주 확인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가족이 즐기고 있을 그 섬으로 순이 역시 떠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딸깍.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엘리베이터에 탄 순이는 거울에 비친 선글라스 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서가, 지영아. 제주도 바다는 참 푸르고 예쁘겠지? 이제 너희가 맞이할 현실은 그 바다보다 깊고 어두울 거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순이의 걸음걸이는 허리 수술의 여파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의 지긋지긋한 침묵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무자비하고 통쾌한 30일의 반격만이 남았을 뿐이다. 순이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쉬어보는 나만의 숨이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식모도 되지 않겠노라고. 오직 박순이 그 이름 석자로만 남은 생을 살겠노라고. 아, 진짜 꿈만 같았다. 그치 여보? 김포공항 입국장,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며느리. 지영이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왔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은 완벽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도, 시어머니가 빨아놓은 옷도 없었지만 아들 민석이 긁어대는 법인카드와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는 지영을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가끔은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줘야 해. 아들 민석 역시 까맣게 탄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제주도에서 지영과 속삭였던 장밋빛 미래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국은 명의를 이전받아 강남 신축 아파트로 입성하는 시나리오. 병실에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근데 여보, 할머니 퇴원했겠지? 장조림은 해놨으려나? 애들 내일 아침에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데. 지영이 당연하다는 듯 툭 내뱉었다. 그녀에게 순이의 퇴원은 건강 회복이 아니라 가사 서비스의 재개를 의미했다. 민석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했을 거야. 아까 보니까 간병인 비용 결제 문자 왔더라고. 집에 가면 따끈한 밥 차려져 있겠지 뭐. 그들은 택시를 잡아탔다. 짐칸 가득 실린 여행 가방과 쇼핑백들은 그들이 누린 탐욕의 크기만큼 무거웠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번 달 카드값 걱정이나 나누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린 순간 지영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머, 뭐야? 이게 다 뭐야? 502호 앞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거대한 갈색 종이 박스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지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적힌 쇼핑백들이 구겨진 채 삐져나와 있었다. 여보, 이거 우리 집 아냐? 저거 내 골프백인데. 민석이 경악하며 박스 하나를 붙잡았다. 박스 겉면에는 굵은 매직으로 날카롭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주인 없는 짐. 금요일까지 안 치우면 폐기물 업체 수거함. 절대 열지 마시오. 지영은 미친 듯이 박스 하나를 뜯어냈다. 테이프가 찌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벌어지자 그 안에서 지영이 제주도 가기 전날까지 입었던 실크 원피스와 수백만 원짜리 샤넬 백이 시장통 쓰레기처럼 뒤엉킨 채 쏟아져 나왔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어머니, 문 열어보세요. 이게 다 뭐냐고요? 지영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석이 다급하게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 0502. 하지만 돌아오는 건 띠리링 마이너스 하는 거친 에러음뿐이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엄마 안에 있어. 민석의 손등에 핏대가 섰다. 수십 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영은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아 박스 더미를 헤집으며 울부짖었다. 내 백, 내 한정판 구두 다 구겨졌잖아. 이 할망구가 미쳤나봐. 정말 노망났어. 그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편지 대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짤막한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너희가 원하던 독립, 오늘부터다. 이 집은 이제 다른 사람 집이니 30분 내로 짐 다 치우고 나가라.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다. 마이너스 박순이. 매매. 집을 팔았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맥없이 갈라졌다. 28억.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치러졌다는 문구가 눈앞에서 춤을 췄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그의 계획, 강남 입성을 꿈꾸던 지영의 야망이 이 종이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났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 여보, 이거 빨리 변호사한테 전화해. 어머니 제정신 아니라고, 사기당한 거라고 말해야지. 지영이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2명과 최 사장이 나타났다. 아이고, 민석아. 여행 잘 다녀왔니? 최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은 얼어붙었다. 최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이 집이 왜 팔려요? 최 사장은 가소롭다는 듯 민석을 내려다봤다. 언니가 내 놈들 실체 다 알았더라. 서재에서 발견한 그 상속 서류, 그거 언니가 다 복사해뒀어. 너희가 언니 치매로 몰아넣으려고 한 거 법정 가면 내가 더 불리해. 그리고 이 집? 오늘 잔금까지 싹 끝났고 방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됐어. 이제 여기 새 주인은 1시간 뒤에 올 거니까 이 쓰레기 같은 짐들 다 치워. 안 돼. 내 집, 내 30억. 지영은 복도 바닥을 기며 흩어진 명품들을 품에 안았지만 이미 흙먼지가 묻고 구겨진 가방들은 그녀의 망가진 인생처럼 처량해 보였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민석의 절규에 최 사장은 비웃음을 날리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언니, 지금쯤 제주도 푸른 바다 보면서 시원한 샴페인 마시고 계실걸? 너희가 버리고 간 그 병실에서 언니는 진짜 자기 인생을 찾았거든. 택시를 타고 공항을 나설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아들 내외.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복도에 내팽개쳐진 18개의 종이 박스와 돌아갈 곳 없는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제주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들을 덮쳤지만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이거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며느리 지영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찢어놓았다. 한때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 부자 시어머니 둔 운 좋은 며느리로 통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지만 지금 지영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려한 제주도 여행 복장은 땀과 눈물로 얼룩졌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은 복도 바닥에 굴러다니는 박스더미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새 집주인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박스들을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저씨들, 이거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지영이 달려들어 직원의 팔을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목소리뿐이었다. 아주머니, 여기 무단 침입이에요. 10분 뒤면 경찰 옵니다. 좋게 말할 때 짐 빼세요. 민석은 벽에 기대어 넋이 나간 채 손에 쥐어진 매매 계약서 사본만 쳐다보고 있었다. 28억. 어머니는 진짜로 집을 팔았다. 그것도 자신을 치매로 몰려던 그 서재의 서류를 발견한 바로 그날. 민석은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소 거실 바닥을 닦으며 아들의 짜증을 받아내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다는 것을. 여보,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어떻게든 취소하라고 해야 할 거 아냐. 지영의 악다구니에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 뿐이었다. 이미 차단당한 것이다. 다급해진 민석은 급한 대로 근처 모텔이라도 잡기 위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결제기에서 들려온 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손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법인카드인데.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법인카드의 결제 계좌 역시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집만 판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목줄과도 같은 모든 금융 줄기를 단칼에 끊어버린 것이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여보, 나 길바닥에서 못 자. 애들은 어떡하고? 지영이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그들은 30억 자산가의 가족에서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복도에 쌓인 명품 박스들은 이제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는 무덤일 뿐이었다. 제주도 실버타운이라고 했지? 최 사장이 그랬잖아. 지영이 번뜩이는 눈으로 소리쳤다. 그들은 남은 현금을 싹싹 긁어모아 다시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만나 무릎을 꿇고 빌든 아니면 다시 협박해서라도 돈을 뜯어내야 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제주도 서귀포의 VVIP 실버타운 더 블루의 정문은 거대하고 견고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님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면회를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특히 아드님 김민석 씨와 며느리 오지영 씨는 접근 금지 신청 목록에 최상단으로 올라와 계시네요.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지영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호화로운 실버타운 건물을 보며 발악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엄마.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시원한 제주도의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순이는 지금 저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평화를 누리며 자신들의 몰락을 와인 한 잔과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다. 눈앞으로 펼쳐진 서귀포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배달된 최고급 전복죽과 차가운 화이트 와인이 놓여 있었다. 박순희님 정문에 아드님 내외분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매니저의 정중한 물음에 순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자식놈 목소리 듣는 것도 일종의 배경음악 같고 좋네요. 다만 그 사람들이 담을 넘으려 하거나 직원들 업무 방해하면 그때는 법대로 하세요. 제가 최 변호사한테 이미 다 말해놨으니까요. 순이는 와인 잔을 들어 바다를 향해 건배했다. 30년 동안 남의 집 밥상을 차리느라 정작 자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먹었던 세월. 아들이 남긴 찌꺼기를 먹으며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라고 웃어주던 그 바보 같은 모성애가 이 와인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반면 실버타운 정문 앞 갓길에 주차된 낡은 렌터카 안은 지옥 그 자체였다. 돈이 없어 숙소도 잡지 못한 민석과 지영은 좁은 차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조금만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잖아. 지영이 민석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민석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다. 당신이 엄마를 식모 부리듯 부려먹을 때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같이 공모한 거잖아. 그들은 이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헐뜯기 시작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오자 지영은 결국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녀는 실버타운 정문 보안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요. 저 배고파요. 애들도 굶고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영의 명품 옷은 이미 구겨지고 땀 냄새가 진동했다. 한때 우아함을 떨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초라한 여인만 남았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스피커에서는 싸늘한 안내방송만이 흘러나왔다. 지속적인 소란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주거침입 미수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즉시 물러나십시오. 순이는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영이 바닥을 기며 우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 성년후견인 서류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이 그때 깨어있지 않았다면 지금 저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되었을 것이다. 순이는 핸드폰을 들어 최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 사장, 남은 상가 건물 하나 있지? 그것도 오늘자로 매각 진행해줘. 그리고 그 대금은 전부 사기 피해 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할 거야. 내 자식들한테는 1원 한 장 남겨주기 싫어. 그들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진정한 독립이지. 순이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제주도 숲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요트 투어를 할 계획이다. 30년의 희생은 이제 끝났다.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순이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제주도의 푸른 밤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다. 실버타운 더 블루의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갓길. 며칠째 씻지도 못한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영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한때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영의 피부는 푸석하게 일어났고 명품 로고가 선명하던 티셔츠에는 쉰내가 진동했다. 여보, 배고파.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이미 바닥났고 모든 카드는 먹통이 된 상태. 그들은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해 차 안 구석구석을 뒤져 동전 몇 개를 찾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제주도 여행 때 최고급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지겹다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석은 미친 듯이 핸드폰을 두드렸다. 야, 김 사장. 나 민석이야. 저번에 말한 그 급전 말이야. 그거 지금 당장 좀 해줄 수 있나?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야, 김민석. 너네 집 팔리고 내 엄마한테 손절당했다는 소문 다 났어. 담보도 없는 놈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 전화 끊어. 뚜마이너스. 단절된 통화음이 민석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민석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가 30년 동안 화장실을 닦으며 지켜낸 그 아파트라는 성벽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자 신기루는 단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민석 씨, 안 되겠어. 저기 번호 적힌 곳에라도 전화해봐. 지영이 길거리에 떨어진 무담보 즉시 대출 전단지를 가리켰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채?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옆에서 우는 아이들과 당장 기름조차 떨어진 렌터카를 보며 민석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었다. 사채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
그들은 민석의 신상 정보와 어머니 순이의 실버타운 위치를 확인하더니 선심 쓰듯 500만 원을 던져주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남은 건 고작 300만 원 남짓. 그 돈을 쥐자마자 지영은 미친 사람처럼 마트로 달려가 먹을 것을 사들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었다. 야, 김민석. 내 엄마 실버타운 으리으리하더라. 거기 가서 행패 좀 부려줘? 아니면 며느리 얼굴 좀 팔아볼까? 지영은 공포에 질려 실버타운 정문 앞에서 다시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죽게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쫓아와요. 어머니 돈 많잖아요. 28억이나 있잖아요. 그녀의 절규는 이제 사죄가 아니라 추악한 갈취의 몸부림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실버타운의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영과 민석은 눈이 번쩍 뜨여 입구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최고급 검정 세단이 서 있었고 뒷좌석 유리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모습의 순이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엄마. 민석이 차 문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지영도 바닥을 기며 차 바퀴를 붙잡았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죽인대요. 제발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순이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분노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끝없는 무심함과 차가운 이성만이 서려 있었다. 민석아, 너 기억나니? 내가 허리 수술 받고 병실에서 너한테 전화했을 때 너 나한테 그랬지. 지영이가 애들 보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주도 여행 가야 한다고. 퇴원하고 오면 장조림이나 해놔라고.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은 28억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였단다.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을 너희가 단돈 몇 푼의 장조림 고기 값으로 만든 거야. 순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건 내가 이미 접수한 친족관계 단절 및 부양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서류다. 그리고 너희가 쓴 사채? 그거 내가 최 사장 시켜서 그 업체 인수했어. 이제 너희 채권자는 나다. 지영과 민석의 숨이 멎었다. 법대로 할 거다. 너희가 진 빚 몸으로 때우든 막노동을 하든 10원 한 장까지 다 갚아. 내 집에서 30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내 등골 빼먹은가. 이제부터 이자로 쳐서 받을 거니까. 어머니, 엄마. 민석의 비명에도 순이는 차갑게 창문을 올렸다. 가자, 기사님. 공기가 탁하네. 검정 세단은 먼지를 일으키며 실버타운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철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길바닥에 남겨진 것은 소송 서류 더미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두 마리의 가련한 거머리들 뿐이었다. 순이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잔상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의 체증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대형 한바집 건설 현장 식당. 새벽 5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때 어머니, 국이 짜요라며 세련된 척하던 며느리. 지영은 이제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고 있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구역질 나는 잔방과 악취로 가득했다. 아, 거기 아줌마.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손님이 밀리는데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식당 주인의 매몰찬 고함에 지영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영의 곱던 손은 이미 거친 세제와 뜨거운 물에 불어터져 짓무른 상태였다. 제주도에서 20만 원짜리 전복 물회를 먹으며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을 타박하던 그녀의 입에선 이제 살기 위해 몰래 집어먹는 식은 밥 한 덩이의 비참함만이 맴돌았다. 같은 시각 아들 민석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야, 김씨, 너 대학 나왔다더니 힘쓰는 게 왜 이 모양이야? 정신 안 차려. 민석은 땀 범벅이 된 채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병실에서 홀로 허리 수술을 견디던 어머니의 고통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저녁마다 날아오는 채권자 박순이 명의의 이자, 독촉 문자가 그를 미치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해왔던 노동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 헌신이 멈추는 순간 자신들의 화려한 삶은 시커먼 진흙탕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한바집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거친 인부들이 오가는 삭막한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기품 있는 광경이었다. 식당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노신사가 내렸다. 바로 순이었다. 순이는 최 사장과 함께 품격 있는 정장 차림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지영은 구석에서 잔반통을 비우다 멈칫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아니,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순이는 식당 가장 안쪽, 가장 깨끗하게 닦인 자리에 앉았다. 지영은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정확히 그녀를 향했다. 거기 주방 보조 일하는 사람, 이리 와서 여기 테이블 좀 닦아주겠니? 지저분해서 앉을 수가 없네. 지영은 사들사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순이 앞으로 다가갔다. 한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시켰던 그 말투, 그 눈빛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다. 지영이 행주로 식탁을 닦자 순이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 일을 어떻게 배운 거야? 여기 고춧가루가 그대로 있잖아. 평소에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손이 이렇게 무뎌? 지영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당장 오늘 갚아야 할 이자가 2배로 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순이가 이 식당 부지의 실제 소유주이자 한바집 운영권을 쥐고 있는 큰손이라는 사실에 연신 굽신거렸다. 순이는 지영이 차려온 투박한 백반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국이 좀 싱겁네.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식모는 국을 참 잘 끓였는데 그 사람은 내 헌신을 모르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더군. 그 말에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영아, 내가 늘 말했지?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지 말자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계산 안 하려고 한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할 거야. 너희가 쓴 사채 원금 5억,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하면 너희가 평생 여기서 식판 닦아도 못 갚을 거다. 그때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민석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다 어머니를 발견하고 굳어버렸다. 엄마, 엄마 제발. 민석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순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엄마는 30년 전에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채권자일 뿐이야. 순이는 가방에서 통지서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다음 주부터 너희 애들 유학 자금 지원하던 계좌, 그리고 예전에 내 명의로 몰래 해뒀던 적금들 전부 압류 들어갈 거다. 너희가 내 집에서 누렸던 그 모든 사치 이제 하나씩 압수당하며 살거라. 그게 너희가 원하던 독립적인 생활의 완성판이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식당을 나갔다.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식당 안에는 며느리의 처절한 오열과 아들의 망연자실한 통곡만이 남았다. 순이는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바집을 보며 지긋지긋했던 30년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기사님, 이제 제주도로 돌아갑시다.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순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했다. 3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복수의 대서사시, 그 마지막 장이 이제 머지않았다.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고시원. 단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 안에서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영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증오하며 마주 앉아 있었다. 32평 넓은 아파트에서 어머니 국이 짜내 싱겁내 타박하던 시절은 이제 전생의 기억보다 멀게 느껴졌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어머니 수술할 때 제주도만 안 갔어도.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악다구니조차 남지 않은 쇳소리였다. 그녀의 손은 식판 닦기 노동으로 인해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 있었고 한때 수백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던 얼굴은 거친 현장 바람에 깊은 골이 패어 있었다. 민석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압류 통지서와 채권, 추심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고시원 복도를 울릴 때마다 그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순이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실버타운 담벼락에서 밤을 새우며 읍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수치인 거절과 차가운 보안 요원들의 시선뿐이었다. 순이는 그들이 보낸 편지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들이 30년 동안 순이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시각 제주도의 실버타운 더 블루의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박순이의 진짜 생신 잔치였다. 평생 자식들 생일에는 갈비찜의 잡채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던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순이의 앞에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정갈한 1인용 코스 요리가 차려졌다. 순이 언니, 오늘 정말 고와요. 최 사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순이는 연분홍색 실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미련도 과거에 대한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은 평온만이 서려 있었다. 순이는 식사 도중 잠시 펜을 들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최 사장에게 건네진 그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석이와 지영이의 채무 전액을 탕감해줘라. 단 조건이 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내 소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명의의 재산권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완전히 귀속시켜라. 언니, 정말 다 용서하는 거야? 최 사장이 놀라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잔잔하게 웃었다. 용서가 아니야.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놈들을 완전히 지우려는 거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더구나. 난 이제 그 에너지조차 오직 나 박순이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 순이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영구 삭제했다. 30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비로소 완전히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해질녘 순이는 홀로 서귀포의 해안 산책로를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애들 밥 챙겨줘야 하는데
집에 빨래 산더미인데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겠지만 지금 순이의 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서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박혔다. 3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지웠던 박순이라는 여자가 74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순이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유튜버가 꿈이라던 아들이 버리고 갔던 장비였다. 그녀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나직하게 응조렸다. 나 박순이, 오늘부터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식모도 아니다. 나는 그냥 박순이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식을 위해 당신을 다 태우지 마라. 당신이 타버리면 자식들은 그 죄를 밟고 지나갈 뿐이다. 스스로 빛나는 촛불이 되어라. 순이는 산책로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핏빛처럼 붓던 복수의 노을은 어느새 황금빛 축복의 빛으로 변해 그녀의 은빛 머릿결을 비추고 있었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명품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여맸다. 내일은 동네 할머니들과 요가를 배우기로 했고, 모레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의 수업을 듣기로 했다. 그녀의 남은 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배경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주인공인 대작이 될 것이다. 산책로 저 멀리서 순이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이 씨, 빨리 와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순이는 밝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네, 갑니다.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는 순이의 당당한 뒷모습을 비춘다.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 위로 자막이 흐른다. 30년의 침묵, 30일의 반격, 그리고 영원한 자유. 화면이 암전되며 시청자들의 가슴속에는 깊은 여운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은 한 여성에 대한 경외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